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화요일 뉴스차트 1부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됐다며 이란이 세계를 협박하거나 갈취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백악관 집무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이란 측에서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이란 측에서 연락이 왔고 간절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어떤 당국자들이 연락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선박이 한 척이라도 봉쇄선 근처에 접근하면 즉각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마약 밀매 선박을 처리할 때 사용한 살상 무기를 이용해 이란 선박을 신속하고 잔혹하게 제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에 나서자 이란은 해적질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입구도 봉쇄 조치에 나설 수 있다며 여론전을 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이 미국의 봉쇄 조치를 해적질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라비아만과 오만의 항구들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도 아니라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봉쇄 조치에 따른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اگر امنیت بنادر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آبهای خلیج فارس و دریای عمان تهدید شود، هیچ بندری در خلیج فارس و دریای عمان در امان نخواهد بود. 혁명수비대도 함정이나 해상 위 선박들을 조준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란 매체들 사이에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 입구로의 확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준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바브 엘만데브 해협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도 SNS에 바브 엘만데브 해협 통제를 시사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바브 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로 통하는 홍해 입구로 세계 석유 수송량 12%가 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홍해에 접해 있지 않지만 예멘의 친일한 후티 반군을 움직이면 통항을 직접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미국이 역봉쇄 조치로 이란을 압박하겠다고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협상 개시 전보다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이란 해상 봉쇄에 돌입하면서 해협을 통과하려던 일부 선박들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언제 자유로워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봉쇄 발언이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일부 유조선들이 해협 통과를 시도하다가 다시 뱃머리를 돌리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몰타 국적의 초대형 원유 수송선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려다 기수를 돌려 오만만 근처에 정박했습니다. 라이베리아 국적 유조선은 해협을 통과하기는 했지만 원유를 선적하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해협을 통과한 파키스탄 국적 유조선 두 척은 각각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로 향했습니다. 미국의 역봉쇄 우려에 아예 해협을 지나지 못하거나 미국이 주시하는 이란 항만을 피해간 걸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한 이후에도 대부분 이란 국적이거나 이란과 관련 있는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 등 구체적인 방침을 전달받지 못한 제3국 선박들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대부분 해협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해협 통행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2주 휴전 기간이 흐르고 있지만 연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만 커지면서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역봉쇄에 나서며 각국에 동참을 요청하자 유럽에서는 침묵하거나 불참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대안으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이번 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과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를 꺼내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차단해 석유 자금줄을 죄겠다는 의도로 여러 국가가 동참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We think that numerous countries are going to be helping us with this also, but we're putting on a complete blockade. 하지만 대부분 동맹이 침묵하는 가운데 호주는 역봉쇄가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영국과 스페인은 불참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We're not supporting the blockade, and all of the marshalling diplomatically, politically, and capability. 유럽연합 EU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사실상 불참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U will continue to reject any arrangement that rules to limit free and safe passage through the strait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적 봉쇄 방식과 거리를 두면서 별도의 다자 협력을 통한 해상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항행의 자유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40여 개 국가를 모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국적 평화 임무에 기여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과 함께하겠다며 이는 교전 당사국들과 별개로 엄연히 방어적인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의 접근법이 타당하다며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군사적 충돌 속 실제로 개입할 방법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낸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 산유량은 779만 9천 배럴로 전쟁 직전인 2월 26일보다 22.9% 감소했습니다. 중동 2위 산유국인 이라크의 산유량은 61.2% 감소했습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통과했던 이란의 산유량은 5.6%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황산 수출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중동 전쟁 여파로 이미 공급난을 겪고 있는 금속 비료 시장에 추가 충격이 예상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내 일부 황산 생산업체들이 5월부터 수출을 중단하라는 당국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초 톤당 10만 원 수준이던 황산 가격은 중동의 전운이 고조된 올해 초 22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3차 석유 최고 가격이 적용된 뒤 나흘 연속 국제 유가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94.9원으로 2.2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하루 만에 2.5원 오른 1,988.8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휘발유 값이 2,025.9원, 경유 값이 2,011.3원으로 하루 전보다 1원 안팎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주사기 사재기로 인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주사기 매점 매석 행위 금지 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늘부터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주사기, 주사침 제조사가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한 제품을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야가 중동 전쟁 상황 대응의 긴급성을 고려해 모레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긴급 현안 보고 및 대응 점검 회의를 합동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중동 전쟁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정례 오찬 회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을 위한 첫 대면 협상이 결렬되자 이란은 미국이 합의 직전에 골대를 옮겼다며 첫 협상 실패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협상 결렬도 전술의 일부일 수 있다며 곧 종전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종전협상에 참석했던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극단적 요구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슬라마바드 MOU에 대한 합의가 임박한 시점에 미국이 꼴대를 옮겼다며 선의는 선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도 미국은 애초에 협상을 하러 온 것 같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آمریکایی‌ها به دنبال باز تحمیل اراده بودن بر ملت بزرگ ایران منتها از مسیر مذاکره و با ادبیات دیپلماسی. 협상 결렬 이후 테헤란 조간신문에는 이란이 승리했다는 헤드라인이 장식됐습니다. 시민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건 이란이라며 미국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جنگ که احتمالش بسیار زیاده ولی خب از اون طرفم جوانای ما نظامیای ما آماده‌اند یعنی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대화 중단을 말하지 않았다며 첫 협상 결렬은 일종의 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interpret all of these moves as negotiating tactics within a negotiation rather than necessarily a complete breakdown. 평화회담 개최를 위해 나흘간 휴일을 가졌던 파키스탄은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이집트 사우디 외교장관과 잇따라 통화한 데 이어 샤리프 총리는 곧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만나 협상 재개를 위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을 다시 유치하길 기대하면서 중재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마라톤 종전 협상이 결렬됐지만 물밑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협상 기대감이 되살아나 원달러 환율은 뉴욕장에서 1,480원 초반대로 하락했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0.2원 상승한 1,482.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시간 상가 건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 수십 대가 파손되고 인근 아파트 창문 등이 깨지면서 주민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순간 불꽃이 번쩍이더니 강한 화염이 치솟습니다. 화염과 함께 사방으로 파편이 튀고 상가 앞에 주차된 차량이 그대로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새벽 시간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 차가 뒤집혀져 있는데 당시 폭발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15명이 다쳤고 차량 90여 대, 아파트와 주택 등 100여 세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자고 있던 시간에 발생한 폭발에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잠자다가 큰 소리가 나가지고 저희도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뭔 상황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계단 내려오는 층층마다 창문이 깨져 있었고 엄청 무서웠어. 진짜 무슨 전쟁 난 줄 알고. 폭발로 인한 피해만 반경 100m에 달할 정도였는데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깨지고 창틀이 뒤틀리기도 했습니다. 폭발은 상가 식당에서 보관 중이던 LPG 가스통 2개 가운데 1개에서 가스가 누출됐고 전기적 요인이 만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LPG 가스는 이제 아래로 이제 이게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서 올라오면서 이제 콘센트 주변까지 차 있으면 불빛에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청주시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임시 주거 시설 확보 등 대응에 나선 상황.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고3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이 중학교 시절 갈등이 있었던 피해 교사가 올해 전근을 오자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학교 정문으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119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3 학생 A군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교사는 등과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주 5분 만에 112로 신고해 자수한 A군을 인근 아파트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갑자기 교장실에 찾아와 갈등이 있던 피해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이던 피해 교사의 지도 과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교사는 지난달 해당 고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 교사가 손편지를 써서 준비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고 대화 시간 마련을 위해 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사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강력범죄라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완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한국인 마약 총책으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범행을 도운 90대 노모가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노모 A씨가 2019년에만 캄보디아를 5차례 방문했고 아들이 현지 체포된 뒤 전화로 구금 사실도 통지받았다며 마약류 범죄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로부터 3억 8천여만 원을 건네받은 뒤 아들인 60대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정씨 측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서 팀장급 중간 간부였던 A씨는 정 씨의 성폭행 혐의가 불거지던 지난 2022년 4월 JMS 간부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여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주엔 꽃샘추위로 늦겨울 갔더니 날씨가 또 급변했습니다. 계절을 한 달 앞선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한낮 광주는 30도에 육박했고 서울도 27도를 넘어서며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도심 공원에는 봄 햇살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파란 하늘 아래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거리에는 반소매 차림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낮 서울 기온은 27.4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6월 초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경기 가평 청평면은 29.7도, 광주광역시 29.1도, 창원 28.8도 등 일부 대륙은 30도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경남 김해와 통영 등 일부 지역은 4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요란한 봄비를 몰고 왔던 저기압이 물러나고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며 낮 기온은 평년보다 한 달가량 앞선 수준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다만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오른 반면 동해안 등 동쪽 지역은 25도를 밑돌며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서쪽 지역의 때이른 고온 현상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동쪽 지역은 다소 선선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만큼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곳곳에서 국민의힘 현역 광역단체장 대 민주당 중진들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는 이른바 잠룡들의 출마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까지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확정된 지역은 6곳, 부산과 인천, 강원과 울산, 대전과 경남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에 민주당 중량급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민 구도입니다. 전국을 파란 바람으로 파란을 일으켜 6월 3일 지방선거를 승리하겠습니다. 4년의 압도적 성과를 토대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갈 길목에 서 있습니다. 양당의 공천 속도가 달라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절반이 채 차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미니 대선으로 꼽히는 서울의 경우 민주당 후보직을 따낸 성동구청장 출신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현역시장의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먼저 챙기는 책임 있는 서울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이 거대 도시 서울을 민원 해결형의 리더십에게 맡기기는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최다 유권자 지역인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를 상대로 국민의힘은 4파전 집안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남 지역 후보도 일찌감치 링에 올렸는데 삼고초려 끝에 보수의 심장 대구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등판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 김부겸이가 예뻐서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는 필요하잖아요. 써먹을 수 있잖아요. 반면 중원인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국민의힘이 먼저 후보를 확정 지었고 지역 통합을 기다리던 민주당이 한 발 늦게 경선 레이스 불씨를 댕긴 상태입니다. 각 당의 공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뿌리인 호남권을 채우지 못했는데 전북은 경선에서 이원택 의원에 꺾인 안호영 의원이 단식 투쟁을 불사하며 파열음이 커졌습니다. 우세 지역에서 진땀을 빼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대구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해 지지층 분열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더 낮은 곳에서 더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최대 1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관심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물급 인사들이 여의도 입성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 북갑이 주목받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당은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서는 성남 라인 복심으로 꼽힌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본래 맹주였던 오선의 송영길 전 대표가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기 안산갑에서는 삼선의 전해철 전 의원과 칠윤회 출신 김남국 대변인이 함께 출사표를 던지며 민주당 내 눈치 싸움을 이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정 안정론과 내란 심판 프레임을 앞세워 압도적인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견제론으로 맞받아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양당의 전면전은 더욱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1년을 평가하는 첫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만큼 청와대는 기대감 속에 민심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8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펼쳐진 상황에서 여론이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덕분에 집권 초 윤석열 정부는 지방 권력이란 우군을 얻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4년이 흘러 이번엔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쳐 지난해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민심 앞에 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집권 1년을 맞은 시점에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사실상 중간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터라 공개적으로 선거 관련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취임 이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엔 못 미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또한 48%로 국민의힘의 20%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선거와 관련해 희망 섞인 전망이 우세한 배경인데 중동발 경제 위기와 경색된 남북 관계 등 주어진 환경이 녹록한 건 아닙니다.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청와대는 당면 과제에 집중하며 여론 동향을 살필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 반도체 호황을 맞았지만 노사 갈등의 골은 좀처럼 메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최대 40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기왕 기자가 보도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 50조 원을 돌파하며 화려하게 부활한 삼성전자.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3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노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임직원 과반 이상이 가입한 과반 노조가 등장해 기존 노조와 연대하면서 SK하이닉스보다 적은 성과급 상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1인당 성과급 상한 없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1억 원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조 내부 자료를 보면 노조의 요구가 모두 수용됐을 경우 삼성전자가 270조 원의 이익을 거뒀을 때 직원 성과급 재원만 40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높은 영업이익을 낸 메모리 사업부 직원 2만 8천 명은 6억 원 넘는 돈을 성과급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40조 원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비용 37조 7천억 원을 웃도는 금액으로 400만 주주에게 돌아간 배당금 11조 원의 3배가 넘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등을 앞둔 삼성전자는 미래 경영 부담을 이유로 다른 대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실적이 좋지만 후내년 2년 뒤에는 또 실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위기에 대비해야 되고 현금을 비축해 놔야 된다. 삼성전자 양대 노조 조합원은 전체 직원 12만 8천 명 가운데 58%. 만약 노조가 예고한 대로 5월 총파업에 나선다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경쟁사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 250조 원을 달성할 경우 직원 1인당 7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점도 삼성에는 큰 부담입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나선 재협상에서마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캠퍼스에서 조합원 4만 명이 참석하는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주요 국가와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앞서 지난 1월 IMF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관광지에서 드럼통을 개조해 만든 형태의 깡통 열차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국세청이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간담회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개최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참석해 국세청이 추진 중인 세정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식당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3명이 다쳤습니다. 충북 단양 중앙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불이 났는데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고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식당. 사고가 난 식당 외부의 대형 LP 가스통을 가스업체 직원들이 점검합니다.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난 건 오전 11시쯤. 이 사고로 식당 내부에 있던 직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을 봤다는 신고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하늘로 피어오릅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불을 끄기 위해 다량의 물을 뿌려봅니다. 중앙고속도로 단양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에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겁니다. 산림당국이 1시간 만에 불을 껐고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단독주택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 불로 주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숨지고 건물도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트레일러 차량과 다른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고속도로 2개 차로가 2시간가량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외국인 작업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직한 소방관들의 연결식은 오늘 엄수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에 타 검게 그을린 건물 앞으로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핍니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불은 토치를 활용해 창고 바닥에 페인트를 제거하던 중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긁어내고 바닥을 긁어내고 잘 안 긁어진 부분은 토치로 이렇게 가열을 시켜가지고 녹이는 작업을 하려고 하다 그런 것입니다.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어제 30대 중국 국적 남성 작업자를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페인트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인 1조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순직 소방관의 연결식이 전남도지사장으로 오늘 오전 완도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됩니다. 연결식은 두 순직대원에 대한 양력 보고에 이어 1계급 특진과 훈장 추서, 헌화와 분양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후 두 대원은 대전 현충원 소방관 묘역에 안장됩니다. YTN 윤태입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지난해 구속된 뒤 9개월 동안 떨어져 지낸 두 사람의 첫 법정 대면에 관심이 쏠립니다. 임예진 기자가 전합니다. 김건희 씨가 자신이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무마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부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고 증인석에 앉은 김 씨에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후로 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건희 씨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는데 김 씨가 직접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씨는 또 2024년 5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에게 희망사항을 전달한 적 없고 박 전 장관 취임 전 친분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내일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김 씨 측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 지난해 구속돼 다른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부부가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회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유럽의 트럼프라 불리는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총선에서 패배하며 16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벤스 미 부통령이 현지에 날아가고 트럼프가 파격적인 경제 지원까지 약속했지만 중동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탓에 오히려 역풍을 불렀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야말로 완패였습니다. 헝가리 총선에서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피데스당은 신의 정치인 페테르 마자르의 티사당에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겨줬습니다. 개헌도 가능한 의석입니다. hogy a saját történelmünket mi magunk, a magyar emberek írjuk. Köszönöm, köszönöm, köszönöm. 앞서 벤스 미국 부통령이 직접 헝가리를 찾았고 트럼프도 파격적인 경제 지원을 약속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탓에 반대 표심만 자극한 꼴이 됐습니다. Ezt az érzést, hogy gyakorlatilag megszabadultunk egy maffia államtól, ez így elmondhatatlan. 16년 동안 헝가리를 이끈 오르반은 미국과 유럽 극우 세력에게 영향을 미친 이른바 극우 포퓰리스트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친미 친러시아 행보로 사사건건 유럽연합과 대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노골적으로 어깃장을 놓는가 하면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패 의혹과 경제 위기가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De egyértelmű, a kormányzás felelősségét és lehetőségét nem nekünk adták. 오르반의 퇴장으로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럽연합에서 우군이 사라진 트럼프와 푸틴의 국제적인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됐습니다. 명분 없는 중동 전쟁이 전 세계적인 극우 종식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그룹 BTS가 세 차례 고향 공연을 끝으로 월드투어 대장정의 첫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팬들에게 변화에 대한 믿음을 당부한 BTS는 이번 주부터 K-팝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해외 투어에 돌입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년 반 만에 새로 시작된 BTS 완전체 월드 투어는 강렬한 횃불과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Make some noise! 빌보드 정상의 자리에 오른 새 타이틀곡 스윙부터 아리랑 선율이 담긴 바디 투 바디까지 다양한 신곡을 선보이며 흥을 돋웠습니다. 저희가 4년 만에 아리랑이라는 앨범을 내고 저희가 이렇게 콘서트 투어를 하게 됐는데 앨범도 그렇고 저희가 여러모로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려고. 이번 월드 투어의 백미는 360도에서 볼 수 있는 개방형 무대 연출. BTS 멤버들은 사방으로 뻗은 돌출 무대를 오가며 팬들과 반가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360도 공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360도에 이렇게 아미분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저희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다만 드넓은 무대를 활용하다 보니 BTS 고유의 강렬한 강태한 무비중은 줄었습니다. 때마침 앞서 방시혁 의장이 멤버들에게 이제는 안무 대신 음악에 더 집중하자고 제안했다는 인터뷰 기사도 공개되면서 일부 팬들은 달라진 BTS 공연에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리더 RM은 공연 막바지 변화를 너그러이 믿고 봐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7명이 이 일을 같이 서로 하기로 했다는 그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여러분을 정말 생각하는 이 진심이거든요. 사흘 동안 고향에서 13만 명 넘는 아미들을 만난 BTS는 이제 내년까지 전 세계를 누빕니다. 34개 도시에서 85회 공연, K-팝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어인데 신기록 행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S의 새 음반 아리랑은 빌보드 음반 차트에서 3주 연속 정상을 차지하며 또 한 번 K-팝 최초의 기록을 썼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기호 1번 전재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당내 경선 결과 박형준 후보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부산 시민들과 함께 힘있고 일 잘하는 저 전재수가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겠습니다.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음에도 합수본은 공소시효 완성과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지어주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법치의 조롱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사 종결의 시점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바로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 면죄부가 발행됐습니다. 전재수 후보님, 그 4천만 원과 까르띠에 시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수사를 해도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을 두고 맞춤형 면죄부라니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기소하라는 말입니까? 부산 출마가 좀 유력한 것처럼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를 부산 출마 의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큰 정치는 선명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농담으로 약간 그런 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대통령께서 농담으로, 그러면 저도 농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정우 수석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줄 적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에서는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7도, 대전 26도까지 오르겠고요. 평년 기온을 7에서 9도 정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은 다소 덥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후에 맑아지겠지만 남부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도 쌀쌀함이 덜합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5.2도, 안동 8.8도, 대구는 12.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청주 26도, 대전도 26도 등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16도에 그치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반짝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